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연금, 정부연금.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정부연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가라는 측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부연금, 그거 누구나 다 받는 거고 다 비슷한 어마운트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가끔씩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부연금 제도를 많이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부연금은 과연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또 생활비, 은퇴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부연금, 많이들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펜션 플랜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컨트리뷰터리 플랜이라고 표현하죠. 즉 인컴 텍스 신고를 매년 하시게 되는데 그 신고 때 CPP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잘 모르셔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OA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Old Age Secur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캐나다의 거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정부 연금을 차등화돼서 받을 수가 있는데 맥시멈 어마운트를 받으려면 캐나다의 18세 이후에 약 40년 정도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민 오신 지 약 10년이 지나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정부의 레귤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한국이 조세협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죠. 캐나다와 한국의 조세협정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캐나다에 오신 지 10년이 안 된 상태라도 정부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내용, 그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은퇴연금을 받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GIS라고 합니다.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고 하죠. 이것은 소득 taxable income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적어도 18,000불 이하의 은퇴 소득이 구성된 경우에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부연금이 이 정도 돼라는 것은 사실상 이민의 구조상 약 OAS가 아니라 GIS 어마운트가 크기 때문에 GIS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스 세 가지 중에서 CPP는 컨트리뷰터리 플랜이고 OAS와 GIS는 거주 기간과 택서블 인컴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연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PP 과연 어떻게 내가 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CPP에서 만약에 본인이 버신 1년 소득이 3,500불 이하라면 CPP 불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10만 불 벌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10만 불에 대해서 CPP를 내지도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3,500불 이하는 CPP를 불입하지 않고요. 매년 증가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2014년도에는 52,500불까지의 택서블 인컴에 대해서만 펜션을 받아가기 때문에 최대 2014년도에 불입할 수 있는 CPP 불입 금액은 2,425.50센트가 되겠습니다. 즉 3,500불에서 52,500불의 사이에 있는 인컴만 돈을 불입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CPP에서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캐나다의 정부 연금 제도는 모든 형태가 컨트리뷰터리냐 넌 컨트리뷰터리냐 상관없이 똑같은 어떤 베네피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디서빌리티에 걸렸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닥치게 되면 베네핏 어마운트가 더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은퇴 연령이 65세인데요. 생년월일이 60년생 이후에 계신 분들은 67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시멈 만슬리 어마운트는 2012년도 기준으로 986불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인 소사이어티에서 그 CPP 연금 수령을 받으시는 평균 에버리지는 약 250불 정도 되니 그 정도로 예측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가끔씩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65세 이하의 CPP를 계속 불입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CPP로부터 서바이버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OAS는 사실상 거주 기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6만 8천 불 이상의 소득만 가져오지 않으면 클로백, 즉 돈을 이렇게 정부에서 빼나가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GIS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택서블 인컴하고 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산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베네핏 어마운트가 달러별로 굉장히 센서티비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염두를 두셔야 되는데, 센서티비티 하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11,000불 소득 보고로 인해서 받으시는 베네핏 어마운트와 11,500불 신고해서 받는 베네핏 어마운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만약에 개인이 모아서 그 돈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풀 베네핏 기준이니까 여러분의 개인 어떤 시츄에이션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풀 베네핏 기준에 의해서 만슬리로 받을 수 있는 OAS와 GIS 월 금액은 1291불이 현재 달러 어마운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약 20년 정도 살다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 돈이 인당 24만 3천 불 정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즉 두 부부가 그 정도 같이 사셨다고 그런다면 약 48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30년 정도를 사시게 됐다라고 판단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총액은 약 32만 6천 불, 즉 두 분이 합쳐서는 65만 3천 불 정도의 돈을 정부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캐나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GIS는 자산의 구조로 인한 어떤 그 택서블 어마운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타이먼트 인컴 플랜, 은퇴 소득 계획을 같이 전문가 해보시는 것이 이 정부 연금을 맥시마이징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산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키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65세에 만약에 연금을 수령받으시는 연금 수령권자가 되신다면 63세 이전에 자산 증식과 관련돼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캐피탈 게인이나 디비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산을 다 끝내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한 번에 모든 자산을 다 정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 연원, 즉 단연에 거쳐서 조금씩 하나씩 자산 정리를 하셔서 모든 자산을 세금 정산을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세금 정산 후에 모든 원금을 가지시고 자산 구조, 즉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런 구조를 잡으시는 것이 정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그 은퇴 자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과연 몰기지를 얼마나 끌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산세, 재산세 관련된 문제들, 유틸리티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테넌트 공실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그 부동산 net 수익률을 가지고 부동산을 앞으로 은퇴 생활비를 받아 쓰는데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70세 정도가 넘으시면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퇴 자산 관리는 은퇴 이전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캐시플로우가 라이프타임 개런티 돼야 되고 적정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 기초생활비는 정부 연금을 포함해서요, 부족분만큼 개인연금, 즉 정부연금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의 개인연금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금을 투하해서 평생 월 수입을 받아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생활비가 더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T클래스라는 투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즉 생활비를 보존하는 데 쓸 때 받으시는 베네핏이 택서블 인컴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의 투자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 자산 구조를 만들 때 과연 RRSP가 얼마큼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RSP는 70세까지만 일단은 사용하실 수 있고 70세 12월이 지나게 되면 71세부터는 리프라는 새로운 정부의 룰에 의해서 텍서블 인컴을 받게 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뽑아내시는 1달러부터 모든 달러가 다 텍서블 인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부 연금을 받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게요. 일단은 그 RRSP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하신다면 65세 정부 연금을 받기 이전에 생활비를 그 RRSP에서 조금씩 뺏어서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퍼티 또는 콘도 같은 데서 뽑아 쓰는 그 렌탈 인컴, 넷 인컴은 전액 다 텍서블 인컴에 포함이 되니까 정부 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위주, 즉 GIC라든지 채권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터레스트만 받는 구조로만 가면 또 역시 100% 텍서블 인컴이 되기 때문에 정부 연금을 받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연금을 많이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전반적인 은퇴 소득 계획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자산을 구조를 만들고 텍서블 인컴을 줄여서 안정적인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